제가 농부로 살겠다고 마음먹은 게 벌써 11년이 됐으니까 아마 둘레하고이면은 꼭 10년이 되네요.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눠야 할까 고민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처음 농사 시작하던 때 사진,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영농일지까지 지금 살펴보게 됐어요. 저 나름은 되게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재밌게 전달이 됐으면 하고요. 꼭 미흡하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세요. 저희 플랜비 마실이라는 농장이고요. 지금 첫 화면에 보시는 지금 저 밤꽃이 하얗게 피고 그리고 바닥에 풀이 무성한 모습이 지금 현재 저희 농장 전경이에요. 자, 저는 아, 아, 벌써 11년 전인데요. 농부가 되기 전에는 광명시 자원봉사센터라는 곳에서 청소년 활동을 기획하고 지도하는 청소년 활동 지도사였어요. 이제 당시에 환경운동에도 좀 관심이 있어서 사실은 아이들하고 환경 관련한 활동들을 많이 기획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아이들하고 같이 즐겁게 지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고민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기획하고 진행했었습니다. 이제 그 일들을 하던 중 2014년 정도쯤에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부모님이 하시던 농업을 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워낙 규모가 크던 걸 하시던 분들이라서, 이제 좀, 환경이 좀 그래도 아니면 농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익숙했던 사람들이 좀 저희 자매들 중에는 그나마 제가 좀 익숙해서, 육남매 중에 제가 이거를 이어서 할 결심을 하게 됐었어요.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는 전홍약을 하고 계셨고요. 저는 그걸 이제 그대로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아빠가 하시던 것보다는 지금 마실은 좀 이제 형태는 많이 달라졌어요. 여전히 먹거리 생산을 하는데 큰 부분은 갖고 있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농업이라는 가치는 먹거리 생산 이외에 다른 좋은 가치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저는 이제 농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과 많이 나누는 그런 활동들을 좀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키워내는 것, 그리고 농업 농촌이 갖고 있는 그 이상의 가치를 찾아내고 나누는 고민을 하는 농부입니다. 플랜비 맛이 대표 김윤숙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자, 저희 마실에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라서 이렇게 마실 가족들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우선 계시고, 그리고 동생이 함께 내려와서 있는 지 한 6년 정도 됐고요. 멍멍이들 3마리가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사실 작년에 이제 본인 말씀으로 은퇴를 하셨어요. 이제 당신은 많이 하셨다고 이제 좀 쉬면서 지내고 싶으시다고 그 지역에 있는 문화센터 다니시면서 문센 활동하시고 그리고 이제 집에 있는 텃밭이나 이런 부분들 소일거리로 삼아서 즐겁게 지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맹맹이라고 하는 애칭으로 불리는 동생 김윤희는 13년 정도를 아마 서울에서 파티셰를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우리 농장을 좀 다르게 운영을 해보자라는 제안들을 했을 때, 너무 좋아.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6년 전에 내려와서 저랑 같이 이 일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체험 프로그램들을 제가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하면, 이제 그것들을 수행하는 저의 아주 든든한 동료입니다.
지금은 저희 마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나 아니면은 이제 시니어스쿨 같은 문화센터 같은 데에서 그리고 이제 장애인 기관 같은 데에 나가서 어,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 셋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멍멍이들은 사실 뭐 역할이 없지 않나들 생각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지칠 때마다 저에게 큰 치얼업을 해주는 세 마리에 두 마리 흰둥이, 한 마리 누렁이가 있습니다. 원래 저희는 풍산이만 데리고 있었었는데 이제 너구리라고 불리는 기물이라는 아이가 작년 1월에 저희 면소재지에 유기가 되어 있었어요. 한 일주일을 제가 지켜봤는데 아, 주인이 못 찾는 걸까, 안 찾는 걸까, 아무튼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저희 집에서 잘 적응하고 살고 있습니다. 뭐, 유기견 센터에 저희 연락처를 남겨서 다시 이렇게 찾아갈 수 있게끔 해놓긴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걸 보면 아마 우리는 저희 집하고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 셋, 멍멍이 셋이 유쾌하게 마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마실이 어떤 곳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플랜 B 마실은 사실 플랜 B 마실 하면 플랜 A는 그럼 뭔가요? 라고 질문들을 주시더라고요. 당연히 저희 플랜 B는 농장으로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어떤 새로운 연결고리를 우리가 농업이나 먹거리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플랜 B 마실이라는 이름으로 이름도 농장명도 바꾸고 그리고 활동도 그에 걸맞게 좀 더 영역을 넓혀 보았습니다. 자, 저희 그 플랜비 마실이 사실 플랜비 마실이 될 수 있었던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기농업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유기농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유기농업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제가 생각하는 유기농업은 이제 유기농 인증을 취득한 농산물을 생산 관리하는 부분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 농산물을 얻기까지 그에 연결된 모두가 안전한 농업 그 자체를 이제 유기농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농산물이 자라는 환경, 우리 지구 환경에 대한 고민 분명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가꾸는 농부와 그 농부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그걸 선택하고 그런 농산물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소비자의 삶이 또 건강해야겠죠. 이 모두가 서로 건강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상태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이 모든 거를 저는 유기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기본으로 마실은 운영이 되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장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부가 느끼는 이 생산 과정에서 혹은 어떤 자연 속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멋진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 값진 삶을 나누는 농장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농촌 마을의 지속을 위해서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농장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마실 자체의 어떤 존속은 마실만 잘해서 된다는 것 같진 않거든요. 우리 마실이 속해 있는 우리 소태면이라는 저희는 지금 충주시 소태면이라는 곳에 있거든요. 이 소태면이라는 곳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마을이 되어야 되는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일 때 우리 마실이 좀 더 탄탄한 토대를 이루면서 커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주제로 저희가 그러면 한번 마실에 구체적인 어떤 일들을 하는지 자세하게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장으로서의 마실을 한번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저희 플랜비 마실의 달달 목숨아, 잠시만요. 여보세요?
네. 어떤 것을, 어이, 네네네. 네. 네. 음, 왜 그렇게 됐을까요? 네, 잠시 방송 사고가 있었는데, 금방 저기 그 화면을 정상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을, 음. 왜 공유가 꺼졌을까요? 어, 그러니까 왜지? 음, 잠시만요. 입장에서 보면은 좀 힘든 시기인 거예요, 이때가. 그래서 농부는 이때 나무가 좀 더 잎을 내고 중요한 열매들을 키워낼 수 있게끔 양분을 좀 나누는 일을 도와줍니다. 나무가 스스로 열매를 떨굴 수는 없어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열매들을 솎아줍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아직 열매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어, 씨가 생기기 전이에요. 이때는 이제 과육이 좀 달콤한 맛이 있는지, 이제 사람이 느끼기엔 달콤하진 않지만, 이 곤충들이 느끼기에는 좀 달콤한 시기인지, 이렇게 보면 벌레 먹은 열매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때 열매를 솎아내면서 이런 충과들을 따로 제거해주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잎을 키울 수 있게끔 열매를 떨궈주면 이제 잎이 하루가 다르게 커가요. 지금 요거는 아직 잎이 한 잎눈에서 몇 개 안 나왔을 때요. 아직 이제 가지가 여기서 이렇게 나올 건데 아직 가지 신장도 일어나지 않은 그냥 어린 잎들이 몇 개 나왔죠? 근데 이쪽 오른쪽을 보시면 가지도 요만큼 올라왔고 이파리도 제법 잎맥도 좀 진해 보이고 색도 좀 짙어졌죠? 이 정도 커지면 이 나무는 이제 광합성을 하게 됐거든요. 이제 이때부터는 나무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내서 열매를 키워내는 시기입니다. 자, 그 열매들이 이제 커서, 봉지도 씌워졌고, 열매가 이제 익어가는 7월의 과수원 모습인데요. 이렇게, 나무에 매달린 복숭아를 제가 지금 벌써 10년째 10번 봤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큰 열매들이 나무에 매달려 있을까? 어떻게 저게 떨어지지 않고 저기서 버틸까? 늘 항상 감동적인 그런 모습들이에요. 자, 그렇게 클 동안에 사실 이 바닥을 한번 보세요. 풀이 엄청 많죠. 근데 저희는 이제 수학 때까지도 사실은 이렇게 밭을 그냥 풀을 크도록 둡니다. 왜냐면 이제 큰 비가 혹은 바람이 막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 과수원을 가거나 이럴 때 보면 풀숲이 이렇게 우거져 있는 좀 여기가 좀 아늑하고 보송보송한가 봐요. 이런데 이렇게 지나가면요. 꿩이나 들토끼들이 그 어린 새끼들을 데리고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래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어, 특별한지, 이거 사실 저도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못 느끼는 그런 건데, 이렇게 과수원에 기대어서 살고 있는 그런 동식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농장으로서 이런 다른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장소를 없애지 않고 둔다라는 거는
사실 농부도 풀 깎지 않아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그 동물들에게도 좋은 서식 장소가 돼서 저희는 크게 병충해나 이런 문제들이 아니면은 풀을 많이 깎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풀을 키우면 좋은 건 이 나무에게는 어, 이 잡초를 사실 제거하는 거는 이제 뭐 벌레도 있고 뭐 이렇긴 한데 잡초를 키우는 데는 더 좋은 이점들이 많긴 해요. 우선 장마가 졌을 때 토양 유실이 덜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유기물을 과수원에 많이 넣어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유기물을 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풀을 키워서 풀 자체에 리그닌 성분이 많아지게끔 유도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 환원되는 양분들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생 재배법도 같이 이용하면서 복숭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자, 복숭아가 이렇게 계속 7월, 8월 꾹쭉 이거 하고 있어요. 그때그때 필요하면 물도 주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자란 가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쳐주는 여름에 전정도 하면서 이렇게 복숭아 나무의 재배에 크게 개입하지 않고 나무가 스스로 일을 할 수 있을 때 조금 버거울 때 그럴 때만 저희는 노동력을 투입해서 일을 하는 정도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식물이란 건 참 특이한 게 자연은 인간하고 좀 많이 다른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은 이제 좀 때를 잊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자연에는 아직도 어떤 때라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사실 너무 추웠고 이상하게 기후가 정말 더 낯설더라고요. 그런데도 때가 되니까 꽃이 폈고요. 그리고 열매도 맺었고 그것들이 지금 익어가고 있는데요. 더워도 비가 와도 결국 열매는 맺고 익어가고 성숙한다는 게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이제 숫기가 꽉 찬 복숭아들은 이렇게 수확되어서 포장되는데요. 복숭아는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신선한 상태로 유통이 되어야 매장이나 혹은 소비자분들의 집까지 갔을 때도 싱싱하게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그 다른 과일보다도 유독 복숭아는 나무하고 분리되는 그 시기에 그 조건을 어떤 과일의 온도, 과일의 수분 정도를 그 과육 자체가 기억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저희는 매일 오전 수확을 하고 그리고 그걸 당일에 선별과 포장하여서 물류센터로 입고하고 있습니다. 좀 소비자분들께서는 다음날 아침 매장에서 저희 마실 복숭아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왼쪽 사진은 저희 선별기에서 이건 아주 예전 사진인데요. 어머니께서 작업하시는 사진.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마실에서 생산되는 가장 첫 번째 복숭아인 그린항도 사진이에요. 지금 현재는 이제 골프공만 하고요. 한 2주 뒤면은 테니스공만 해져서 저희가 수확을 할 예정인데, 이 아이는 일찍 나오는 복숭아치고 향기가 그리고 당도가 너무 높아서 너무 높다는 표현이 좀 그럴까요? 아주 당도가 좋은 아이라서 좀 인기가 많고 그리고 저희도 수학을 하면서 이 그린항도를 수학하려고 이제 딱 과선에 들어가면 벌써 향기가 막 풍겨져서 되게 기분 좋은 그런 품종 중에 하나예요. 자, 요 아이가 이제 곧 있으면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을 첫 번째 마실 복숭아입니다. 자, 요렇게 저희 복숭아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 어머니예요. 이야, 놀래라. 잠깐 지금 파심으로 갔다 오셨대요. 그래서 지금 오셨는데. 자, 저희 복숭아는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 마실의 또 다른 먹거리로는 유기농 밤이 있어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작년이 아니네요. 2년 전에 그 마실 밤이 둘의 매장을 좀 여러 군데 돌면서 이제 행사를 한 일이 있었어요. 아마 한마당 축제에 저희
담당 매니저님께서 매장을 한번 그 밤가게 행사를 하면서 다니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 주셔서 제가 그때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때 직접 소비자 조합원들 만나면서 이런 거 이제 뭐 밤에 대한 것들, 저희 농장에 대한 것들 질문 주시고 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밤도 유기농을 하는가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밤은 다들 그냥 산에서 나는 자연물 그대로이다라는 생각으로 밤의 유기농에 대한 걸 좀 낯설게 생각하시는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밤이 왜 그러니까 왜 유기농 밤을 먹어야 되는가, 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유기농 밤을 그래서 귀하구나라는 것들 한번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밤은, 우선, 저희도 예전에는 사실 관행대로 재배하고 관리를 했어요. 왜냐면 밤산 같은 경우는 뭐 과수원은 뭐 1000평, 2000평, 3000평 이렇잖아요, 규모가. 이제 밤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일정은 3000평이에요. 그러면 3000평 같은 이제 규모는 사실 밤농장에서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오정을 밤산을 관리하는데 이게 그럼 15,000평이겠죠. 정말 넓은 면적이에요. 이런 곳을 유기농으로 관리 재배를 한다라는 건 사실 이제 부모님 때는 너무 힘드시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수확된 밤들을 또 유기 재배에 맞는 그런 보관 방법으로 보관을 하는 기술이 아직 그때는 많지 않아서 사실은 보관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어서 또 유기농밤을 할 수 없던 경우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보관 방법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공유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농가들의 그런 기술들이 좀 많이 좋아지셔서 제가 내려왔을 때에는 좀 많이 그런 분들이 도움을 주시기도 해서 저희는 좀 쉽게 유기농 밤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저는 우선 사실 처음에 내려왔을 때 저희가 둘의 복숭아를 납품하는 그 필지 주변이 저희 밤산이었어요. 근데 그 밤산에 저희 담당자분들께서 보시더니 아, 복숭아를 전농약으로 하시니까 밤나무도 좀 이렇게 관행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을 주셨을 때 저는 뭐 사실 아직 그때는 이제 뭐가 어렵고 힘들지 이런 생각을 못하고 그냥, 그치, 당연하지. 환경농업을 해야지. 뭐 이런 생각에 그 밤나무도 내려오는 그 해에 바로 이제 무농약으로 전환을 해서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본 게 이제 점차 유기로 다시 이제 또 바뀌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선 밤나무를 유기재배를 한다라는 건 여기 바닥에 제초제를 우선 치지 않아요. 이제 풀을 깎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밤나무도 사실은 이제 관행 재배하시는 분들, 일반 밤도 밤나무에 소독을 하세요. 이제 꽃이 피고 질 때쯤 소독을 하고, 밤송이가 한 이제 소독만해졌을 때 또 소독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먹만해졌을 때 밤송이에 또 한번 소독을 하시고, 이렇게 살충제들을 많이들 사용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밤을 다 수확한 뒤에 알밤인 상태의 것에 이제 또 훈증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보관하는 동안에 벌레들이 생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처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것들을 우선 다 하지 않고요.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그런 살충제 소독이나 아니면 이제 보관할 때 보관 처리 같은 거를 따로 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을 하고 그대로 생육해서 수확하는 이런 방법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기농 밤들을 한번 저희가 재배하는 것부터 천천히 훑어볼 텐데요. 유기밤이라고 하면 그렇고 우선 좋은 밤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무에 잎이 없을 때, 그리고 이 사진은 사실 나무에 잎이 아직 조금 있는데 나무는 안 보이네요. 이제 나무가 잎을 막 밤을 수확이 끝난 다음에 잎이 하나둘 떨어질 요 시기에 농부는 밤산을 열심히 더 다녀야 돼요. 수확 때보다도 더. 왜냐면 잎이 아직 있는 밤산에 나무들의 간격을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서로 닿지 않고
그늘이 많이 지지 않게끔 나무를 잘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잎이 다 떨어지 다음에는 이제 이 한 나무 한 나무 간격을 벌려준 나무들을 잔가지, 작은 가지들을 전지를 해줘야 나무에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면 사실 그렇게 큰 병충해는 없어요. 물론 병충해는 있죠. 왜냐하면 이 산이라는 전체 공간의 벌레를 다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 하나를 햇볕이 들고 바람이 통하게 해서 건강하게 만들면 나무 식물들은 자기를 보호하려는 물질들을 내뿜어서 벌레에도 그래도 좀 이렇게 건강하게 버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무를 건강하게 하려면 잎이 없는 이때 가지를 쳐줘야 되고 그리고 잎이 조금 남아있을 때 서로 닿지 않게끔 가지를 또 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또 하나 해야 될 거는 아까 우리 복숭아가 저장양분에 이용해서 봄까지 있다고 하는 거 들었잖아요. 어머니 무슨 일이죠? 무슨 말이에요? 네, 그 우선은 그렇게 네, 잠시만요. 잠깐 막혔어요. 네. 복숭아가 저장양분을 저장하듯이 밤도 가을에 유기물을 밤나무에 뿌려줘야 저장을 했다가 그걸 봄에 꺼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크고 실한 밤을 얻기 위해서는 가을에 밤나무에게 거름을 주고 그리고 겨울 동안 가지를 치는 작업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겨울을 잘 난 밤나무에는요, 6월 초, 지금도 저희 마을은 지금 밤꽃 향이 가득한데, 이렇게 밤나무의 꽃이 하얗게 길게 꽃차례가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몇몇 품종은 벌써 수정이 다 되어서 여기 이렇게 보이세요? 이게 지금 밤송이가 이제 밤가시가 될 아주 지금은 보들보들한 가시인데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맺혀 있어요. 여기에서 점점 커져서 이제 밤송이가 됩니다. 이때까지 사실 밤은 참 농부에게 조금 어쩌면 이제 수월한 품목인 게 가을, 겨울 이렇게 수고를 하고 난 다음에는 봄엔 딱히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꽃이 잘 폈나 이렇게 가끔 가서 산 밑에 이렇게 걸어 다니고요. 그리고 어디 이제 길이 혹시라도 올 봄엔 좀 비가 잦았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길이 유실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토양이 유실된 곳이 없나 하는 그런 정도로 관리를 하면 됩니다. 본격적인 밤에 가장 바쁠 때는 다들 아시죠? 이렇게 밤이 떨어지고 벌어질 때인데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선 하루 한 20일부터 좀 바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밤 수확은 9월에 시작이 되는데, 밤을 수확하려면 바닥에 가득한 풀들을 좀 제거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거를 한 8월 20일쯤 저희가 합니다. 왜 그러냐면, 풀은 육아에서 처서라는 시기를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이제 풀이 자라지 않는다고 해요. 이제 그때 무렵이 20에서 25일 사이가 이제 처서일인데, 요때쯤에서 저희가 풀을 깎아줘요. 밤나무 밑에. 그러고 나면 이제 밤을 줍기 시작하는데, 좀 밤나무 산에 그 풀 작업을 할 때 이제 가끔 미리 이렇게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축정이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지금 이 밤은 옥광이라고 하는 품종인데 이 아이는 수정이 좀 잘 안 되기로 유명한 아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축정이도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송이가 그냥 빈 상태로 이렇게 작은 상태로 열매가 없이 그냥 떨어지는 아이들도 많은 아이고 또 이제 수확량이 좀 적은 품종이긴 한데 그래도 맛이 좋아서 저희가 이제 재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8월 말부터 좀 일찍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병충해가 되거나 아니면 혹은 이렇게 수정이 되지 않은 덜 여문 아이들이라서 저희가 따로 수확은 하지 않고 어, 9월 1일부터 매년 똑같아요. 9월 1일부터 저희가 밤을 수확하긴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밤을 저희가 밤을 죽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밤을 딴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데 밤은 이렇게 밤나무에 달린 송이를 따서 수확하면 맛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밤은 다 여물은 아이들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있는 아이들은 아직 덜 여문 거예요. 그래서 밤 스스로가 나 이제 다 여물었으니 떨어져야겠다 했을 때 죽는 게 밤입니다. 일부러 이걸 털어서 수확하거나 하면 사실 이제 간혹 기후 때문에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저희가 가능하면은 떨어진 밤송이들을 일부러 까지는 않고 좀 그 아이들이 스스로 더 그 속에서 송이 자체의 양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 송이 자체에서 떨어져 있지만 나무에서 떨어져 있지만 좀 더 여물으라고 좀 송이를 늦게 까는 편입니다. 그래야 밤이 저장했을 때 오래 가기도 하고요. 맛도 더 좋아지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또 밤을 딸 수 없는 이유. 실제 밤나무를 보면요. 정말 커요. 그래서 딸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나무 밑에서 저희는 밤을 줍죠.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아, 이제 9월 초부터 저희의 이제 오랜 저희 일꾼들이 있어요.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밤산을 누비면서 다람쥐처럼 줍는 때입니다. 앞치마를 내고요. 그리고 집게를 이용해서 왜냐면 풀을 제가 그러니까 깡깡 산이라서 유독 뱀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집게를 이용해서 밤을 줍고 있고요. 자, 지금 제가 사실은 사진을 좀 찍질 못했나 봐요. 그래서 준비는 못했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수확한 밤은요, 그날그날 물 세척을 통해서 이제 한번 이제 흙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이물질들을 좀 제거한 다음에 자루에 넣어서 저온 저장고에 저장을 해요. 그래야지 이 밤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마르기 시작하면 수분을 잃게 되면 벌레가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은 수분과 온도만 맞춰주면 사실 벌레가 크게 생기지 않는 품종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벌레가 많이 나기도 하는데 저희는 매일 수확한 밤을 그날 오후에 물세척을 하고 저온저장고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저온저장고의 온도가 중요한데요. 가끔 이제 저희 집에 직접 오셔서 밤 작업을 하는 걸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시라고 하고 이제 밤을 자루에서 꺼내서 이렇게 작업대에 쏟아보면 밤 표면이 하얗게 고운 성에, 이제 왜 추운 겨울날 차 유리에 이제 끼는 성에처럼 그렇게 밤 표면에 성에가 끼는데요. 이렇게까지 저온으로 맞춰놔야 밤 내부에서 벌레가 부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수분도 또 너무 없으면 밤 자체가 말라버리기 때문에 수분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밤은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분과 온도만 맞춰준다면, 어, 아까 말씀드렸던 훈증법을 하지 않아도 밤을 깨끗하게 보관할 수가 있어요. 훈증법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훈증법이라는 거는 살충제 하나를 쓰는 건데, 알고 있는 약들은 대부분 이제 액체나 가루로 된 약들일 거예요. 근데 이 훈증법에 이용되는 약은 고체로 된 알약이군요. 그 알약을 밤과 함께 이제 자루에 밀폐된 공간에 넣어요. 그리고 48시간을 이렇게 가둬두면 그 알약이 기화가 돼서, 그러니까 기체가 돼서 밤에 스리거든요. 그러면 그 밤 내부에 있는 알까지도 부화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처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반 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약을 한 것 같지 않은데 어쩐지 하시지만 그 특유의 그 냄새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밤하고 다른 그 일반 밤 저장고를 우선 이제 들어가 보면 바로 그 냄새로 알 수 있는데 약간 시큼하면서 뭔가 그런 냄새들이 나는 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런 혼중 처리를 한 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밤 처리할 때 유기농 밤 같은 경우는 수분이랑 온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소비자분들께서도 조합원분들께서도 밤을 구매하시고 나면 그냥 여느 곡물이나 잡곡처럼 밖에 그냥 두시면 안 되고요. 이거를 물에 한번 먼저 헹구시고, 왜냐면 수분을 많이 잃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헹구시고, 그거를 마이너스 2도에 맞춰주면 너무 좋지만 또 그럴 수는 없으니까 가정에서 저희는 그냥 말씀드려요. 김치 냉장고의 가장 밑바닥이 그래도 가장 저온이에요. 이제 그 어는 그 경계? 그 정도. 약간 김치 냉장고 바닥에 조금씩 성에가 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태인 곳에 밤을 넣어 두셨을 때 가장 보관이 오래된다는 거, 그리고 그 맛이 변하지 않고 그 맛있는 그대로의 맛을 유지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확된 밤을 저희가 저장고에 저장하면서 겨울과 그리고 설날 구정까지 이렇게 꺼내서 작업을 하면서 조금씩 포장을 해서 주문에 따라 납품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왼쪽에 보이는 밤은 구례에서 소비자분들이 너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그 충주의 이평밤이라는 품종이에요. 밤이 색이 알아보실까요? 되게 짙은 초콜릿 색깔이고요. 밤이 너무 고슬고슬 맛이 있죠. 그리고 달콤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좀 인기가 많은데, 사실 이 밤 품종 같은 경우는 농가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단단한 밤이 아니라서 12월을 넘기는 시기까지는 사실 저장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는 이제 당도가 높은 밤이라서 이제 벌레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벌레도 많아서 사실은 수확량에 보면은 농가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소비자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시고 찾아주셔서 저희가 이 아이를 잘 관리하고 이제 품질을 유지하는 데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포장을 해서 어, 납품을 하고 있고요. 밤 같은 경우는 사실 둘의 매장에는 센터에 저희가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매장에서 주문이 있을 때마다 센터에서 그 물량을 이렇게 보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피밤으로 껍질이 있는 피밤으로 납품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가끔 이제 추석이나 설 즈음에서 깜밤 주문도 있어요. 사실 이 깜밤은 농가에서도 문명 이제 어떤 소득 부분에서는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너무 작업이 어렵기도 하고 손이 많이 가서 저희는 사실 이거를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둘에 납품을 하기도 하고 또 그 되게 아까운 밤들이 좀 덜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깜방 작업을 하기엔 유용하기도 해서 작업을 하는데 이제 사실 한편 되게 좋은 거는 이제 마을에 이제 딱히 소득원이 없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이 그렇다고 이제 농사를 이제 크게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일들을 하시기에도 좀 어려움이 있으신데 그분들이 사실 추석 때쯤이나 아니면 겨울에도 저희 깜밤 주문이 있을 때는 이제 저희 집에 오셔서 이렇게 부업으로 참여해 주셔서 사실 그분들도 조금씩 약간의 소득이 나오셔서 좋아하시기도 하고 저희도 또 나름 도움을 받기도 있어서 좀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어, 이 부분이 좀 처음에는 저희가 이거를 그냥 좋게만 생각하지 않고 좀 귀찮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기 참여하셨던 분들이 1년, 2년 이제 한 해 주에 해보시고 점점 좀 이렇게 작업량이 요령이 생기다 보니까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소득이 높아지시니까 아, 이 일이 그래도 나쁘지 않구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로 뭐 냉장고를 샀다는 둥 그리고 어, 뭐 기름을 한 드럼 넣었다는 둥 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도 이것도 어쩌면 지역의 그런 소득 증대를 하는데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이 일 자체는 저희만으로는 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름도 유지하면 또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해서 건강한 먹거리 복숭아와 밤을 둘에 납품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플랜비 마실이라는 이렇게 다양한 농업의 다양한 먹거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데 고민을 하는 그런 계기로 이제 이름도 바꾸고 뭘 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자,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건지 한번 다음에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저희 플랜비 마실은 체험 활동을 좀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사실 처음에는 이제 하루 농부나 내개도 간식이라는 요 두 가지 부분에 좀 많이 맞춰서 이제 실제 저희 농작업, 뭐 열매 쏟기 아니면 봉지 싸기 같은 것들을 둘의 그 소비자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이제 직거래 분들이나 이제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과 같이 해봤는데 우선 힘드신 걸 제가 생각한 것만큼 당일로는 사실 제가 느끼는 그런 즐거움이나 어떤 이제 한이나 아니면은 이런 감탄들을 체험하기에 한계가 있었던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들이 이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좀 알게 됐어요. 아, 이걸 좀 다른 식으로 풀어내면 좀 더 이걸 어, 받아들이는 분들이 수월하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저희가 조금 바꾼 형태가 이제 한번 보시면, 자, 한 지금 이제 3년 됐나 봐요. 밤나무 산지를, 이 밤나무도 유기농 밤사는 이 유기농 밤나무의 생육 과정 자체가 숲을 그렇게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되고 관리되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숲 생태계로 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한 활동인데요. 어, 밤수학이 거의 끝나간 혹은 이제 좀 바쁘지 않은 그런 시기에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께서 저희 이제 매년 가을이면 연례 행사처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밤숲에 직접 오셔서 이삭을 줍거나 아니면 이제 밤 수확이 거의 끝날 때쯤에는 나무에 그 우거진 잎이 좀 헐거워져서 밤나무 숲에 햇빛이 착 들어와서 되게 색감도 예쁘고 그 바람도 약간 장마 여름에 그 습기가 확 지나가서 되게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밤숲을 우리가 숲속을 걷듯이 걸으면 어떤가 해서 시작된 밤숲 걷기 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숲 체험하기 전에 모이셔서 서로 인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저희가 단순히 소비자분들이랑 저희 마실의 물건은 이제 저희 마실 생산물을 구매하시는 분들과 어울리는 어, 그런 체험 활동만 하다가, 아, 우리 지역에 귀촌하시거나 귀농하시거나 한 분들, 이제 은퇴해서 오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그러면 우리 이런 체험들에 참여시키고, 그리고 그런 어르신분들한테 이런 새로운 식문화나 먹거리들을 좀 같이 나누는 자리를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저희가 마을에 계시는 시니어분들과 함께 이분들은 사실 좀 이렇게 한식에는 익숙하지만 이제 빵이나 아니면 샌드위치나 아니면 다른 이제 다른 나라의 음식 문화에 좀 낯설기도 하잖아요. 저희가 그런 거를 그래서 한 끼를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한식 아닌 다른 형태의 어떤 식사도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이분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지금 이제 2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거는 사실 저희 마실에 있는 체험하는 곳의 공간에서 했던 모습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좀 인원이 많아져서 저희 지역에 있는 문화센터가 있는데 그 공간에서 이제 따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체험 활동을 좀 영역을 넓혔고요. 사실 이 시니어분들을 같이 한 활동에서는 저희가 직접 재배하는 이제 텃밭 그 야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저희가 직접 길어낸 허브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많이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이분들과 이제 다른 기수의 분들이신데 이때는 이제 이탈리아의 음식 문화를 주제로 해서 같이 이야기를 할 때 치아바타를 같이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이 치아바타라는 빵이
달지도 짜지도 특별한 어떤 그런 맛이 아니라 야채랑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소스들이랑 되게 잘 어울리셔서 밥 대신 얘들 김치나 뭐 이런 거랑 먹어도 맛있네 뭐 이런 말씀도 하셔서 되게 재밌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네. 그리고 저희 지역에 그 문화센터에서 활동하시는 이제 저희 이제 생태골이라고 여기 보이시죠? 생태골 분들이신데 거기에 이제 동아리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당신들이 활동하시는 것 외에 이제 베이킹도 따로 배우고 싶다고 하셔서 그 동아리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베이킹 수업도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진행하는 이건 또 재작년 팀일까요? 작년 팀일까요?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또 밤숲 마실 걷기 행사에 참여하셔서 인사 나누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희가 그리고 작년부터는 사실 마실에 그 유치원 아이들의 그 체험 문의가 좀 많았었어요. 근데 아이들은 사실 하루 농부 체험을 딱히 할 수는 없었는데 그 저희가 고민을 한 게 그럼 농부 체험은 못하지만 지금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콩깍지 속에 콩이 들어있다라는 게 되게 놀라운가 봐요. 그리고 이제 밤송이 속에 밤이 들어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있는 밥이 사실은 쌀의 형태일 때, 벼의 형태일 때, 이런 모습들이 아이들한테는 좀 낯설고 재밌었던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농산물이 이제 소비자가 접하는 모습과 생육 과정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비교 체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과정을 준비해서 아이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들로 이렇게 간식을 만드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저희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게 농부로서 생산만 하는 것보다 그 먹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갖고 있는지 전달하는 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와서 한번 제가 더 뭐 환경 문제 당연히 고민했고 이제 농업이 어떻게 나아갈지 고민을 했는데 또 다른 최근에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이 먹거리에 접근하고 있는 어떤 차이들이에요. 점점 더 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좋은 먹거리에 접근하는 것들이 이제 쉬워지고 어려워지고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유기농 이상의 그런 생산물들에 대해서 이제 쉽게 구매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 이제 또 그렇지 못하고 이제 좋은 먹거리인 걸 알지만 사실 비용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구매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농업도 농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 생협이 의미가 있는 게 유통 부분들이 되게 많이 간소화돼서 이렇게 소비자와 저희가 만나는 게 좀 더 이제 짧아진 거잖아요. 간편해지고 중간에 어떤 다른 큰 문제들이 없이. 근데 아직도 이제 너무 많은 농산물들이 중간에서 유통하는 문제들, 그때 발생하는 비용들이 이제 소비자가 그걸 부담하거나 농부가 부담을 하거나 하는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해소되길 바래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제가 농부로서 그럼 나는 어떻게 이거를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책임감을 조금 덜 수 있을까, 내 마음이 조금 편해질까 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했던 게 저희가 지금 가꾸고 있는 텃밭이 저희 집 옆에 있는 거 하나랑 그리고 저희 이제 과수원 근처에 있는 밭인데 이제 그리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한 50평 정도 되나 이제 그 정도 되는 밭에서 나는 작물들이 있는데 저희 마실 식구들이 먹고도 많이 남아서 사실 이거를 무료로 나눔하려면 참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물량이 되게 한정되어 있기도 하고 또 기관을 하나 선정하라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제가 여기 몸담고 있는 지역에 로컬 매장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덤 코너라고 해서 그냥 가져가세요 하는 그런 코너들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그 로컬 매장 같은 경우는 제가 가격을 마음대로 이제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1,000원, 500원, 1,500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생산한 물건들을 거기에 그냥 이렇게 갖다 놓으면 좀 그런 물건들을 저렴하게 딱히 뭐 이런 야채들의 유기농 인증을 받은 건 아니지만
이제 저희 마실이랑 저희 농장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같이 나눠서 드시기도 합니다. 텃밭을 가꾸는 기본 원칙은 이거죠. 우선 멀칭을 하지 않아요. 이제 큰 트랙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할 수 있는 호미, 삽, 괭이 정도로 밭을 일구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비닐을 좀 덜 쓰게 하는 그런 작업들, 그리고 당연히 제초제 쓰지 않고요. 살충제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식초물, 막걸리물 이런 것도 저희도 한번 여기서 시범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건강한 먹거리를 좀 더 접근이 좀 용이하시도록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내어놓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마실에 들리실 일이 있거나 하시면 제가 사실 이런 걸 되게 많이 드릴 수 있는데 두레가 너무 멀어요. 네, 우선 이렇게 떡밥 살림도 하면서 저희 플랜트 맛이 운영하고 있고요. 자, 저희 마실은 이제 농촌 마을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농촌의 문제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들이 고령화, 그리고 인구 감소. 사실 저희 마을에서도 저희가 제일 젊은 축이긴 하죠. 아가들 빼고요. 여기도 아가들이 3명 있습니다. 근데 그 아가들 빼고는 그래서 마을에서 하는 일들에 저희가 참여하면 참 좋아하실 것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혹은 다른 지역에서 보시고 체험하신 건 많은데 그걸 우리 지역에서 했으면 좋겠다 마음만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저희 지역에도 이런 것들을 실제 한번 우리 조직을 해서 만들어 보자 하는 분들이 저와 이제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셔서 그분들과 함께 저희 면소재지에 어울림센터라는 작은 그런 문화센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거기에서는 1년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음악 행사 같은 거, 그리고 가끔 영화 상영 같은 것도 해요. 그리고 이제 봄이면 보리숲길을 되게 많이 길게 조성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보리숲 따기 축제 같은 것도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누군가는 사회를 봐야 돼요. 그냥 아마 그냥 제일 젊은 네가 해라 그러셔서 제가 이제 마을 행사에 이렇게 참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예전에 하던 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시골에도 문화사업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공모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기획서를 내서 공모에 참여를 해서 예산을 받으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이 떨어져서 이제 그런 것들로 문화센터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저희도 좋으면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예산을 통해서 무언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해놔야 되는데 강사비가 너무 비싸요. 재료비까지는 어떻게 예산으로 이렇게 해볼 수 있는데 강사비가 너무 비싸서 외부 강사를 불러오기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어르신들 모시고 지금 이건 사실 이제 푸드닥터라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시고 몸에 좋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알아보고 그걸 실제로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거 할 때는 이제 제 동생이 재능 기부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문화센터가 사실 지역에서 좀 홍보가 많이 됐어요. 이제 시골 마을에서 저렇게 알아서들 막 뭔가를 한다는데 좀 소문이 돌아서 그런지 타 지역에서 견학들을 또 많이 오세요. 이제 견학들을 오셔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또 해보시겠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같이 해보는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문화생활을 저희도 참여하고 진행도 하고 또 같이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농촌 마을에 보시면 빈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 공터를 사실 저 혼자 한 건 아니에요. 저희 마을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아 여기 풀이 너무 많은데 우리 이거 풀 뽑고 꽃 심으면 어때요, 아줌마? 막 이러면 다들 너무 흔쾌히 도와주셔서 저희가 공터를 관리하고 그래서 꽃나무 심어서 이렇게 예쁘게 마을 안길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마을실만 잘 된다고 해서
잘 커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디든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그 주변의 이웃들 혹은 공간들 그곳이 잘 돼야지 저희가 같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맛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잘 되길 해서 저희는 이런 활동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유기농업을 하는 이유는요. 대충 이제 아시겠죠? 네. 사실 생산물을 판매를 해서 얻는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만족해서라면은 크게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살고 싶은 어떤 가치 있는 삶 자체를 실현하면서 살아가는데 되게 이렇게 자극을 받고 또 그게 활력이 돼서 더 재미난 일을 모색하는 그런 사람인데 저에게 너무 맞는 게 지금 이 유기농업인 것 같아요. 제가 추구하는 가치의 삶을 모두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 마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저한테는 그냥 먹거리 생산도 당연히 유기농업이고요. 그리고 우리 마을을 가꾸는 것도 당연히 유기농업의 일환이고요. 그리고 내가 느끼는 이런 즐거움이나 이런 어떤 귀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것도, 왜냐면 그들이 봤을 때 유기농산물이 뭐가 좋아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들이 이런 부분에서, 아, 유기농업을 하는 사람은 저렇게 재밌고, 즐겁게 사니까 농산물 좋은 건가 하는 뭐 이런 그냥 단순한 그런 생각들도 있어서 아마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해서 이 모든 것들을 저는 유기농업 안에서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플랜B 마실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유기농업에 대한 설명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어떤 특별한 농작업의 비법도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는 마일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육을 처음에 제가 제안받았을 때, 그, 당부를 한번 이야기해 주십사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지금 이곳의 교육에, 이 강의에 참석해 주신 그 모습, 그리고 어쨌든 두레를 이용하고 계신 그 모습, 그리고 두레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그 모습 그 자체로 너무 충분하지 않을까요? 제가 따로 드릴 당부는 없고, 그저 이것들을 그냥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부의 역할, 그리고 농업의 가치, 그리고 지금 너무 이상기후가 심한 때에 이런 중요한 것들을 우리 기억하면 좋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시죠? 가만. 처음으로 보내드린 그 질의 이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아, 네, 질이요? 와, 네. 아, 우선은 저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가 좀 많았는데, 음, 그런데 이 사전 취합받은 질문들에선 제가 답변한 부분들이 좀 중복이 된 것들은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우선, 아, 복숭아 벌레가 엄청 좋아하는 과일이 농약, 그쵸. 이 부분. 우선 장기 보관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걸로 대체할게요. 수분과 온도를 관리하시면은 우리 아까 김치냉장고의 제일 가장 밑바닥 부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깜빵 같은 경우는 사실 깜빵 자체를 구입하셔서 생류로 드시는 걸 좋아하신다면 그냥 빨리빨리 소비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 깜밤을 그러니까 뭐 밥에 넣어서 드신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밤죽 같은 걸 해서 드시거나 하신다는 분들은 냉동 저장을 하는 게 정말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저희 그러니까 아까 마실의 그 깜밤 유통하는 부분에서 사실 진공을 하긴 하지만,
저희 그 마실의 그 깜밤의 포장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속에 제습제가 따로 들어가지 않는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밤은 이미 벌써 유기밤은 깜밤인 상태고 진공을 하고 있더라도 그 속에서 얘는 그 배아가 들어있어요. 그 싹이. 그 아이가 숨을 쉬고 있어요. 그 안에서 진공한 상태에서도. 사실은 그 안에서 습이 계속 차고 있는 상태에서 제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얘가 점점 계속 그 안에서 이제 숨을 쉬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공한 게 어느 순간에는 풀리기 마련이에요. 그 사실은 유기밤을 구매하신다라는데 그 진공한 아에 제습제를 넣는다라는 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적합하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해서 저희는 우선 제습제를 쓰지 않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신다고 하면 생밤을 구입하셨을 때 냉동에 바로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생률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드시는 걸 저는 권합니다. 깜밤을 사실 깜밤 석류 상태로 보관하는 거는 그렇게 탁월한 방법은 없어요. 길어야 7일. 이제 제가 먹을 수 있는 건 10일까지도 저는 보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약간 거뭇거뭇해지는 것들이 좀 불쾌하셔서 좀 먹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실 경우는 7일 안에 저희는 소비를 권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복숭아, 말랑이, 딱딱이 종자가 다른지 물어보셨잖아요. 복숭아는 크게 저희 농가 입장에선 황도와 백도로 나눕니다. 그런데 그 우선 그보다 더 큰 범주로는 털이 있는 복숭아와 털이 없는 복숭아를 나눠요. 그래서 그 각각 털이 있는 이제 유모종, 무모종이라고 하는데 털이 있는 것과 털이 없는 것에서 털이 있든 없든 그 복숭아들은 백도와 황도로 또 나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백도와 황도 안에 다시 딱딱이와 말랑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이 뭐 황도 품종이어도 그 안에 딱딱이와 말랑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백도 품종이어도 딱딱이와 말랑이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랑이와 딱딱이는 종자가 다른 건 맞죠. 하지만 어떤 종자라고, 그러니까 말랑이 종자가 하나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황도 안에서도 말랑이와 딱딱이가 있고, 백도 안에서도 말랑이와 딱딱이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복숭아가 사실은 벌레에 대해 취약한 과일인 거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음, 사과로 한번 비교를 좀 해봐 드릴게요. 사과 같은 경우는 겉에 이제 이렇게 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과일이 갖고 있는 그 왁스 성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왁스 성분이라는 게 복숭아보다는 좀 많대요. 그리고 사과 과육 자체가 과즙이 복숭아보다 좀 덜 하잖아요. 그래서 벌레들이 좀 사과는 좀 복숭아보다 이제 유기농도 가능하고 무농약도 가능하긴 한데 복숭아 같은 경우 우선 당도가 너무 높기도 할 뿐더러 너무 무른 과일이고 아무리 딱딱이라고 해도 그 조직 자체가 사과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그리고 그 과일 표면이 왁스층이 없어서 더 취약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그리고 한번 보세요. 이 숙기가, 복숭아가 가장 맛있게 익어가는 그 시기는 8월인데, 8월일 때는 벌레들이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할 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취약한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이런 것도 질문을 주시는구나. 기후위기가 심각한데 농진청에서 기후피해 보험 들라고. 네, 근데 농진청에서 저희 일반 농가한테 연락이 오는 건 아니고요. 이제 농협으로 이제 아마 어떤 이제 예산들이 내려오기도 하고, 저희 장목반 측에서 이제 매년 연락을 주세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는 사실 음, 복숭아 보험은 들어요. 왜냐면 밤 같은 경우는 이제 밤도 많이 드시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냥 그런 자긍심이 있을까요? 밤은 밤나무는 내가 이렇게 그 아이의 지력이나 기력을 좀 북돋아주면서 밤나무 스스로 자생할 수 있게끔 키우기 때문에 이제 나무를 믿고 보험을 안 드는 경향도 있는데 복숭아 같은 경우는 아무리 나무를 튼튼하게 해놔도
꽃이 피는 그 시기에 너무 엄청난 저온이 온다거나, 올해는 사실 꽃눈이 통통해졌을 때도 눈이 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이면은 사실 아무리 나무를 튼튼하게 키운다고 해도, 결실에 분명 영향이 있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복숭아나 이제 과수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도 의뢰 보험을 들고 있어요. 벌써 아마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년 정도는 그 전에는 사실 들까 말까 하는 고민들이 조금씩 있었는데 이제 3년 전부터는 저희가 매년 복숭아 또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내는 방안은 역시 제가 아까 밤나무는 아직 보험을 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작물 자체의 그 면역력을 이제 사람을 치자면 면역력이죠. 그런 기후를 버티는 힘을 길러주는 건데 이제 우선 복숭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그래도 좀 이제 저희 나무와 과수원이 자랑인 부분은 음, 요즘에 장마는 이제 국지성호라고 해서 너무 많은 스콜과 같은 그런 양의 비들이 쏟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농가 같은 경우는 복숭아는 엄청 물을 잘 끌어올리는 작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열매가 달려있는 상태에서 나무가 물을 갑자기 한 번에 팍 끌어올려요. 그러면 과일이 갑자기 수분을 머금게 돼서 당도도 확 떨어지고 심하게 되면 나무는 물을 끌어올린다는 건 양분을 끌어올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무는 갑자기 열매를 키우려던 힘을 이제 바꿔서 나무 스스로가 크려는 힘으로 바꿔요. 그러면 열매들을 다 떨구고 나무가 웃자라게 돼요. 이런 위험들이 사실 저희 과수원에서는 이제 제가 좀 덜하다고 보는 이유는 어, 비가 많이 왔을 때 밑에 아까 보셨지만 풀이 엄청 많이 크고 있잖아요. 토양 유실도 방지가 되지만 그렇게 한 번에 과수원에 많이 내린 빗물을 나무 혼자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풀들도 같이 흡수를 해요. 그리고 또 땅 속에 나무 뿌리만 있는 게 아니라 풀들이 뿌리도 같이 있잖아요. 땅 속에 있는 공기층이라 해요. 이제 토양은 공기와 흙과 다른 유기물의 이런 조직들이 이렇게 세 가지 삼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 그 풀뿌리들이 공간들을 확보해서 그 공간들이 물을 스밀 수 있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돼서 과습하거나 혹은 나무가 물을 한 번에 많이 끌어올리는 일이 좀 덜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기후위기에 이런 환경농업 부분들이 조금 그래도 완충하는 역할 정도는 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네, 와, 나무에서 완숙된 복숭아를 바로 보내나, 아까 그 복숭아 사진 보셨잖아요. 그 복숭아는 저희가 이제, 사실 예전에 이제 저희도 일반 유통을 했을 때, 그때는 나무에서 거의 70% 정도 익은 숟가를 따야 했어요. 왜냐하면 유통기간이 소비자에게 가는 시간이 두레보다 너무 길었거든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파손되거나 아니면 너무 습기가 꽉 차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70% 정도 이제 습기 것들을 땄는데 지금은 사실 저희가 당일 수확해서 바로 다음 날이면 매장에 들어가서 소비자분들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85% 이상 숙기된 것들을 저희가 수확하고 있습니다. 근데 완숙된 복숭아를 수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벌써 완숙이 됐을 때는 아까 보셨겠지만 그런 선별기 작업을 우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완숙이 됐을 때 손자국에도 되게 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포장이 되었을 때 저희가 그래도 한 두세 시간은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럴 때 좀 버티는 힘이 덜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환경농업을 하는 과수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이용하시는 게 아까 왜 이제 벌레에 너무 취약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벌레에 좀 그 왁스층을 따로 만들 수는 없지만 과육의 조직의 치밀함을 좀 단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칼슘제를 좀 많이 사용하는 건 맞아요. 이제 그래서 복숭아 색깔이 뭐 둘의 거는 왜 이렇게 아주 화사한 분홍이 아니냐 뭐 이런 말씀도 있긴 한데
복숭아는 이제 털이 있는 상태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칼슘제를 이제 자주 치게 되다 보면 표면에 이제 그런 것들이 묻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칼슘제를 습기 때는 잘 쓰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어떤 그런 얼룩이 남을 수도 있는데 칼슘제를 치게 되면 복숭아가 되게 단단해져요. 과중은 500g, 500g 똑같다고 해도 그 지름이 훨씬 더 단단한 아이들이 이렇게 지름이 작거든요. 그만큼 그 조직이 이렇게 치밀하고 무거워서 얘네들은 습기가 차도 더 물러지는 게 좀 덜하긴 해요. 그리고 훨씬 먹었을 때 그 식감이 훨씬 경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도도 이렇게 무른 복숭아는 당도를 금방 잃어버리는데 이렇게 조직이 치밀한 아이들은 당을 가지고 있는 유지력도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숙된 복숭아를 보내는 건 아니고요. 그 당독 붓다에서 구매하면 실망할 때가 많은데 구별할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향기를 맡아보시라 추천드려요. 복숭아는 이제 그 당도도 당도지만 향이 있는 아이는 우선 좀 달달하고 먼저 이제 생각을 갖고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 빛깔로는 당도를 구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향을 맡아보면 복숭아는 특유의 향이 많이 날 때 당도가 높은 걸 거의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향을 한번 맡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복숭아와 밤의 농약 사용량에 대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밤은 저희는 소독을 하지 않아요. 아까 드렸다시피 생육 기간에도 쓰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수확한 이후에도 쓰지 않고요. 근데 복숭아 같은 경우는 이제 둘의 인증이 규정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사실 둘의 인증 규정보다는 저는 이제 좀 덜 사용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생각하는 이제 복숭아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벌레는 복숭아 순나방과 복숭아 심식나방이에요. 이제 복숭아를 열매를 직접 가야 하는 이제 벌레들인데 이 아이들이 복숭아가 열매 상태에서 수확할 때까지 그 생육기 동안에 총 네번의 이제 변태를 해요. 네 번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네 번의 방제만 잘 한다고 하면 사실은 복숭아의 그 외에 뭐 진딧물이나 응애약이거나 아니면 이제 뭐 깍지벌레가 사실 깍지벌레도 있다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런 방제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최근에 그 문제가 된 건 이 그러니까 온난화 때문에 얘네들이 네 번을 비슷한 시기에 이제 예상하는 시기에 발생을 해서 그 예상 시기에 맞춰서 소독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어떤 애들은 일찍 발생이 돼요. 근데 또 그 시기가 지났는데 늦게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좀 더 구분이 명확했던 사회라면 지금은 조금 애매한데 한 5, 6회 발생했나? 그런데 사실은 4세대밖에 나타나진 않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세대는 4세대지만 발생 시기는 5, 6번. 빈도가 좀 더 많아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점차 농가에서 농약 사용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들을 좀 더 저희가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저희는 마실이 하고 있는 방법은 이제 복숭아들이 교미를 하는 걸 방해하는 이제 뭐 교미교란제 같은 것들을 나무에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트랩 같은 것들이 있어요. 호르몬 트랩 같은 게 요즘은 되게 좀 잘 나와 있어서 그 호르몬 트랩 같은 것들을 과수 주변에 이렇게 설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이제 몇 년 전에는 사실 그게 이제 제가 확실하게 이게 효과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이제 한 3년 됐나 봐요. 3년 전부터는 이것도 되게 효과가 미미한가? 제가 몇 년 전에 정말 파라복숭아를 3세대 방제 시기를 잘못, 그러니까 방제 시기가 사실 3세대가 두 번이 발생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1차 한 번 발생을 해서 끝났는 줄 알았는데 그 3세대 아이들이 뒤늦게 또 발생한 개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방제를 이미 벌써 했기 때문에 방제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한 품종을 거의 이제 그냥 다 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참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서 사실 농약 사용에 대한 부분들은 농가에서 좀 분분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사용량이라고 보면 이게 사실은 그 농가마다 너무 다른데 둘의 인증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 방제 횟수 제한과 그리고 약 제한들이 있어서 관행농보다는 훨씬 덜 친다라는 거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벌레 퇴치를 위한 친환경 농법도 아까 말씀드린 걸로 할게요. 그 트랩들을 많이 이용한다라는 거. 100% 유기농 재배는 밤은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복숭아 같은 경우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숭아 당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칼슘이나 아니면은 이제 황 같은 경우 이제 당도를 높인다기보다는 당분을 잃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조직을 촘촘하게 해서 당을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는 부분에서 아마 당도를 높이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복숭아 밤을 거두는 체험 활동 네, 할 수 있죠.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왜냐하면 아까 보셨다시피 예전에 처음에 이 체험 활동을 진행할 때 소규모 인원으로 했더니 이제 어떤 때는 딱 두 팀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좀 그분들도 조금 불편함이 있고 저희도 불편함이 있구나라는 거를 느껴서 아마 이제 좀 몇 명 이상, 몇 명 이렇게 규모를 정하셔서 날짜를 정해주시면 좀 더 진행하는 저희도 그리고 참여하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번째 질문이네요. 풀을 같이 키우시는 것 외에 땅을 관리하는 방법이 뭔지 궁금한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저희 둘의 인증에서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은 아닌데 저희 같은 경우는 화학비료를 우선 복숭아에 하나도 쓰지 않고 있어요. 음, 그, 어, 유기농 야채들이 맛과 향이 더 좋은 이유가 광합성을 통해서 생산한 양분이 그 열매에 저장되는 그 맛이랑 그리고 화학 비료들을 이제 질소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많이 줘서 우짜란 상태에서 열매가 커지는 그러니까 뭐 그거라고 하죠. 이제 물 많이 먹어서 이렇게 크기만 컸다라는 그런 작물들하고는 그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저희는 그래서 나무를 막 키운다기보다 어, 나무 스스로가 양분을 그냥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좀 중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 같은 경우도, 어, 이제 5월 말쯤, 아까 말씀드렸던 저장 양분이 다 하고 날 때쯤, 이제 여기 동네 어르신들, 이제 관행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질소 비료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나무 밑에 이제 뿌리시기도 하고 요소 같은 경우를 이제 주시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요소 같은 경우는 그 분자 형태가 되게 단순해서 나무가 이제 나무에 살고 이게 나무 뿌리에 살고 있는 그 미생물들이 먹을 수 있게 수월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생물이 바로 먹고 나무가 바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그걸 속효성 비료라고 하는데 되게 빠르게 양분이 전달이 되긴 하지만 사실 열매에 들어가면 어떤 그 맛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가을에 이제 수확이 다 끝나고 아직 잎이 있는 상태에서 유기물 퇴비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흑살림 거나 아니면 이제 종균 배양체 같은 것들을 이용한 그렇게 땅을 개량할 수 있는 성분들이 있는 그 퇴비들을 이제 나무마다 한 포씩 이렇게 뿌려주는 거 정도로 대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냥 말씀드렸던 뭐 칼슘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칼슘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는 많이 고민을 하는 게 나무를 이루는 숲이나 아니면 잎들, 그리고 이제 그 과일의 조직들이 이제 칼슘 성분이 조직의 그 탄탄함을 이루는 건데, 이 양분 중에 이 칼슘이라는 아이는 이동이 되게 더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오래
그러니까 땅에 칼슘이 많이 있더라고 해도 이거를 뿌리에서 흡수를 해서 열매에 가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칼슘 같은 경우는 직접 잎에, 나무에, 그 열매에 닿을 수 있게끔 생육기간에 네, 사용을 해주는 게 나무를 키우는데 튼튼하게 그리고 열매를 맛있게 키우는데 좀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체험활동 신청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 그 마실에 인스타그램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진행을 하기 전에 이제 올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